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순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20대 처녀 시절에 처음 가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겪은 놀라운 일 때문에 제 신념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마냥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런 제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저는 20대의 여대생이었죠.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낭여행을 꿈꾸고 있었지요.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버지는 여자가 위험하게 혼자서 배낭여행 가는 거 아니야. 난 절대로 못 보낸다. 라고 하셨네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서 아버지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지요. 더 늦기 전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3학년이 되던 해에 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여행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갈 계획이었죠. 그렇게 몇 달을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저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을 있을 예정이었지만 아버지와 이야기한 끝에 보름 정도만 여행을 하기로 했었네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시긴 했지만 끝까지 안 가면 안 되냐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척하고 여행을 갈 생각에 들뜬 마음이었죠.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간 덕분에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차표는 유레일 패스를 이용했고 호텔은 미리 알아둔 데가 있어서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여행을 시작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제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건너가는 기차를 타던 날이었죠. 일주일 정도 강행군을 하다 보니 저는 체력적으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지요. 기차를 타고 나서 저는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용무원이 차표 검사를 하러 왔는데 차표가 든 지갑이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넣어뒀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누군가가 제 배낭을 칼로 찢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네요. 말도 통하지 않아서 영무원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지갑 안에 여권도 들어있었는데 앞으로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말을 들으니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더군요. 보아하니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한 그 여성분은 능숙한 프랑스어로 영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차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지요. 그 여자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이 큰일이네요. 독일에 도착하면 제가 대사관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필요할 거라면서 적지 않은 돈까지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저는 고맙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 돈은 꼭 갚아드릴게요.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 유학생활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심한 게 있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꼭 다른 사람에게 베풀자고. 수연씨 덕분에 이제서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수연씨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것이 내게 보답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말은 제 신념이 되었지요.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20여 년 전 그 여성분이 했던 말이 그것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면 결국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지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무슨 친절을 베푼다고 그래.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아? 잘못하다가는 뒤통수 맞기 십상이야. 라며 핀잔을 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연애를 할 때부터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녔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은 명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부부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볍게 짐을 꾸려 여행에 나선 길이었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차표를 끊고 시간이 남길래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웬 젊은 여자분이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차비를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딱 1,000원만 빌려주셔도 돼요. 돈은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그 여자를 본 남편은 진저리를 치면서 저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돈을 버세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 여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차비가 없어서 그런 거라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보며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있는 줄 알고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더라고.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상습적으로 사람들한테 앵벌이 하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잖아. 거지들이 집에 갈 때는 고급 승용차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조심해.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남편과 달리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정말 절박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너무 모질게 대한 것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말리던가 말던가 그 여자에게 다시 찾아가서 말을 걸었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앳된 얼굴이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좀처럼 돈을 구할 수 없었나 보더군요. 그 여자는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 타러 오는 길에 가방을 통째로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서 일단 돈을 좀 빌려보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전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어느새 다가온 남편은 저 말도 전부 꾸며낸 것 같다면서 끝까지 의심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차비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차표를 끊으세요. 그리고 식사는 하셨어요. 저기 가서 김밥이라도 먹으면서 한숨 돌리고 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그 여자와 함께 터미널에 있는 김밥집으로 갔습니다. 힘들고 지쳤는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보였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행동에 툴툴거리면서 불만을 표시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이러다가 우리 버스 시간 늦겠어. 다른 사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여행을 가야지. 우리는 다음 버스 타도 되잖아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지금 이 여자분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만큼은 내 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남편도 포기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와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아가씨였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난생 처음으로 서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안 계셔서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가방까지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제가 돈은 꼭 갚아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의 눈을 보니 저는 오래전 배낭여행을 할 때 내게 도움을 줬던 유학생 언니가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그 언니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그 아가씨에게 똑같이 들려주었지요. 아니에요. 그 돈은 그냥 쓰시고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대신 아가씨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서 도와주세요.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방법이랍니다. 내 말에 그 아가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래전 내 표정이 저랬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아가씨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는 차표를 끊어서 강원도로 가는 버스에 탔고 우리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남편은 끝까지 그 아가씨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서 버스를 타긴 했지만 아마 도중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갔을걸. 당신 그 여자 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 아가씨 말을 전부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거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제 착한 성격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튼 우리는 그날 1시간 늦은 버스를 타긴 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었네요. 보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는데 좋은 일을 할수록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내게는 돈보다도 더 값진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고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남자아이였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더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우리 부부를 닮았는지 아이도 호기심이 많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쩌다 같이 외출을 하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바빴죠. 그런 성격이다 보니 우리는 아이에게 대외 활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부모가 항상 아이에게 맞춰주면서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영이처럼 활동적인 아이는 태권도 같은 운동이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함께 가르쳐주고 단체 활동도 많이 시켜서 딱이다 싶었네요. 진영이도 태권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도장에 나가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고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수련회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 소식에 아이도 며칠 전부터 잔뜩 들떠 있더군요. 캠핑을 하는 것처럼 텐트도 치고 한다면서 신나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이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또래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하는 건 또 다른 기분이 들었겠지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품 안의 자식으로만 키울 수는 없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영이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나이가 된 거였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어서 저는 진영이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했습니다. 사범님 말 잘 듣고 어디 갈 땐 꼭 친구들이랑 함께 다녀.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하고, 알았지? 진영이는 걱정 말라면서 자기도 이제 다 컸으니 어린애 취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턱을 치켜들고 우쭐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을 터뜨렸네요. 수련회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첫날은 텐트를 치며 캠핑을 하고 둘째 날에는 수련원에서 자는 일정이었죠. 말이 수련회라서 그렇지 그냥 아이들끼리 물장난하면서 놀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틀이나 집을 비우게 되자 오랜만에 집안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저녁에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제잘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오랫동안 아이 키우다 보니 그게 익숙해져 버렸나 봐. 나도 영 어색하네. 그래도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네. 우리 간만에 와인이나 한잔 할까?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 없는 첫날 밤이 지나갔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점심을 막 해먹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태권도장 관장님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영이 어머님 되시죠? 태권도장 관장인데요. 지금 수련회 하는 장소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진영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지만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래서 다급하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남편도 놀래서 집으로 왔더군요.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진영이가 있는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진영이는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래사장으로 된 강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몸이 잠겨버렸고 그대로 급류에 휘말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영이가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손쓸 새도 없이 떠내려 가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태권도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다행히 진영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이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물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이 녀석이 자꾸 도망을 가잖아. 약이 올라서 물고기를 계속 따라갔는데 갑자기 발이 쑥 빠져버렸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을 하는 아이를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리고 태권도 사범님에게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범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진영이를 발견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줬답니다. 감사 인사는 그 사람한테 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인사도 드리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영이를 구해준 그 사람은 아이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는 서둘러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사범님이 살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극구 사양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살해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겨우 어디 사는지만 알아냈어요. 마을회관 옆에 파란 대문집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말에 우리 부부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배를 누르자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물에 빠진 아이 엄마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랍니다. 라고 하더군요. 말투가 예쁜 아가씨더군요. 아가씨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을까 싶어서 저는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입을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는 오래전 터미널에서 우리가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아가씨였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그때보다 얼굴은 성숙했지만 틀림없이 그 아가씨였습니다. 그 아가씨도 우리를 알아보았는지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우리 아이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아가씨였어요. 내 말에 그 아가씨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일을 하면 돌아온다는 말이 맞나봐요. 사실은 다리 위에서 떠내려가던 아이를 발견했을 때 저도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래전에 아주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내가 아주머니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답니다. 아가씨의 말을 듣고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제게 순진하다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위선적이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신념을 지킨 스스로가 자랑스럽더군요. 그리고 내 말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아가씨의 마음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서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아가씨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때 아주머니 덕분에 아버지도 수술 잘 받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신답니다. 아이 이름이 진영이라고 했죠. 진영이한테 꼭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영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제가 그 아이를 구해준 보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아가씨의 말에 남편도 거듭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미안했다며 사과도 하더라고요. 쩔쩔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울다가 웃었지요. 941생으로 살아난 아이는 다행히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었더니 당장 방송국에 제보하라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물에 빠진 경험 때문에 물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수영장에만 가면 물 만난 물개처럼 신나게 논답니다. 아이의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었네요.